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입니다.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독재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시진핑. 이 시진핑이 독재자가 됐어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22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앞으로 명실공히 완전히 직권을 갖는 그런 독재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과거의 독재자, 전형적인 독재자 히틀러와 스탈린을 들 수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두 독재자, 하나는 바른 쪽으로,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근데 두 독재자가 결국은 그들의 수명의 기한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독재자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건 앞으로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시진핑이 그동안 10년간의 정치를 했고 끝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권을 연장하면서 독재자의 옷을 입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하면 꼭 금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1922년 상해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산당을 설립을 했죠. 그 가운데 모택동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 장개석이 이제 중국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장개석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장개석한테 밀려서 저 북쪽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1937년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합니다. 소위 진화 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합작을 하죠. 국공합작을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느냐, 일본하고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개석과 모택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때 모택동의 전술은 앞에는 장개석 군대를 세우고 모택동 군대는 될 수 있는 대로 뒤에서 앞으로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대비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했죠. 이제 망했지만 중국에는 이제 장개석과 모택동이 49년까지 내전에 휩쓸게 됐죠. 자, 이때 모택동이 준비했던 것처럼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속은 것처럼 모택동 군이 결국은 4년간의 세월을 거쳐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갔죠. 그 후 대만 간 장개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피부병보다 속병이 더 무서운 거다. 피병은 일본을 가리키고 속병은 모택동 군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모택동으로부터 위협을 더 당했다고 하면서 대만에 와가지고 그것을 실토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속병이 더 무서워요.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택동이가 49년 중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년, 그 다음에 50년에 그 6.25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53년간의 6.25가 계속됐는데, 이때 53년 휴전 관계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결사반대한다 했고,
유엔은 될 수 있으면 휴전을 하려고 했고, 당시 모택동도 휴전을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현대전에서 힘이 모자랐어요. 근데 이 박사, 우리 이승만 박사는 계속 북전을 해서 우리는 통일하자. 그때 모택동이 이승만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 치고 우리나라 사람 무서워한 사람 누굴까요? 이 박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 박사는 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9년 또 50년 이렇게 중국이 이제 생기면서 50년 후반에 인민공사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집단화했어요. 개개인의 생활이 없고 집단화, 집단적인 생활을 했어요. 소위 인민공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모택동은 우리가 제일 공산화를 처음으로 했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그래서 그 인민공사는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혁명이라는 이름이 무슨 필요합니까? 문화라는 말이 무슨 필요해요? 근데 문화혁명을 구실로 모택동이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그때 등소평도 당했죠. 근데 모택동이가 1970년 죽고 등소평 시대가 오면서 등소평에 실용주의 노선을 취했죠. 이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그게 뭐가 문제냐?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부터 경제적인 그 실제적인 경험을 배워가지고 등소평이 이제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뭐 중국산 세계적으로 많이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때 등소평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앞으로 그 공산당 총서기가 될 사람들은 5년, 10년간을 정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장점인 후진타오는 다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2011년부터 집권을 잡은 이제 시진핑이 꼭 지금 10년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만둬야 할 텐데,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권을 연장하기로 했죠. 독재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독재 체제가 앞으로 잘 될까요? 제가 초조 얘기했습니다만은 독재 체제는 역사적으로 꼭 망하게 돼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재미있는 기사가 난 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외교 정치 잡지로 포렌 폴리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 카이시아라는 여자 교수인데, 중국 여자 교수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공산당 대학의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그 내부를 잘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이번 책에 기사를 쓴 걸 보면은 지금 중국에는 경제도 서서히 지금 부진 상태로 들어가고 또 간부들도 많이 불만을 표시하고 또 심지어는 군사 쿠데타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지금 돼 있지 않나. 그렇게 폭로를 했어요. 폭로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장기 집권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진핑이 얼마나 갈 건가. 이제 이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과연 오래 갈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이 내부의 사정을 딴 데로 옮기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여자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바이든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결코 미국은 가만 안 있겠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렇게
쉽게 대만을 침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사에서 어떤 그 내용이 있냐 하면은 지금 대만이 이 반도체,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아우토, 이 칩 없이는, 이 없이는 모든 걸 생산하기 힘든 거예요. 이 반도체가 없이는 생산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이, 아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바로 이 경제적 조건 하나로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이런 반응도 있지만 중국 내부로도 옛날에 1989년 천안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북경에 학생들이 드러나고 민간들이 일어난 사태입니다. 중국에는요, 8천만의 중국 공산당 당원이 있다 하면은 그보다도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다 지하교회로 잠잠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인권운동. 그동안 서방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이 티벳 문제, 신장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자유세계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그러한 경고도 하는 거고, 남진아에서의 중국의 확장 정책에 대한 자유세계에 또 경고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서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과연 얼마나 감수를 할 건가, 얼마나 오래 지탱해 줄 건가, 중국 내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거의 지금 푸틴이 거의 지금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푸틴을 돕기가 힘든 거예요. 자, 대만을 침공할 경우 물론 간접적으로 푸틴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이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군사동맹이 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그쪽에서 어떤 도발이 올 경우는 우리도 같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핵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푸틴, 시진핑, 이 김정은, 이 삼각관계에서 뭔가 자기들대로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자유세계, 나토도 있고, 우리 태평양 조직도 있고, 우리 한미일 동맹관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진핑이 불장난을 과연 할 건가? 이제 푸틴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이런 압박 속에서 또 중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항이 지금 점차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의 집권이 자기 뜻대로 오래 갈 것인가? 제가 초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독재자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히틀러도 망하고 스탈린도 다 망했어요. 그 기간에 짧고 긴 거 그 차일 뿐이지, 독재자는 우리 역사의 교훈에서 꼭 망한다 하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은 아무리 팽창 정책을 감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순리대로 푸틴도 망하고 시진핑도 망하고 김정은도 망하지 않겠나. 다만 자유세계에 튼튼한 결석이 돼 있는 그런 선제 조건에서만 물론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잘하면 이참에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참에 오히려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할 수 있지 않는가. 여하튼 독재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간단하나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